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새해. 축제의 환호성으로 떠들썩하던 그때 예고 없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코앞에 둔 12월 31일에 전해진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분이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멍했죠. 뭐. 에? 우리 해고의 문자를 바로 보내더라고요.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 그런데 공항 이곳저곳에 격한 문구의 현수막들이 눈에 띕니다.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분노 섞인 구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 승계 보장하라. 이들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연말마다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맡겨들을 해요. 통과할 때 거기서 규제하는 제품은 저희가 태그를 붙여주나요. 아주 사명감 갖고 일을 했는데. 하지만 사측이 인정하는 근로시간은 전자택을 붙이는 단 5시간 뿐이었습니다. 1일 24시간 근무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은 19시간입니다. 그럼 이게 이른바 노예 문서를 거부한 결과가 해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처음에 짐이 들어와서 짐이 마감될 때까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은 휴식 시간 내지는 대기 시간이다 이렇게 잡아갖고 이들과 재계약을 할 경우 사측이 지게 될 부담도 해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것이 씨앗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업체와 새로운 업체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업체라는 점. 근데 소속그룹 아이디 일용이닷컴 KTGLS랑 같은 주소.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는 이들 업체가 용역은 승계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은 겁니다. 불공정 입찰 의혹과 근로자 집단 해고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용역업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 측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지금 워낙 지금 겨력이 없으세요. 계속 업무를 좀 다른 업무를 못 보셔가지고 지금 계속 좀 급한 업무들이 좀 밀려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해고 근로자들의 업무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인천공항 세관의 책임은 없는 걸까? 세관은 자신들이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가 직접 노동자들을 갖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신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거와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지금 용역을 주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전혀 거의 사람의 채용 관계라든가 임금 지급 관계라든가 거기는 우리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고 사태 한 달 전 중부지방노동청에서 하청업체를 변경할 때 근로자들의 재계약에 노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세관에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적인 강제성은 아직은 없지만 이런 게 하도 사회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 지도를 하는 건데 국가기관 세관이 그런 행정 지도를 받지도 않고 아주 독단적으로 이런 행태들을 자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동북아의 허브로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 그러나 인천공항의 간접 고용 수준은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사실상 비정규직이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 작년 한 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만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작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도 모자라 해고까지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고 근로자들은 대부분 60대.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나이지만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87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지영호 씨. 지 씨가 받아오는 월급 120만 원이 이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자 주차 관리, 대리운전을 전전하다 세관 일을 시작했다는 지 씨. 다만 1, 20만이라도 저축하면서 어머니 용돈 드리고 또한 가정에 이것저것 각종 세금 내고 그러면은 겨우 한 달은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거의 4년을 보냈었는데 그나마라도 이제 끊어진 거고. 생계수단을 잃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지영호 씨를 보며 나이 많은 아들이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머니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좋지 않아요. 저렇게 마디가 저래 놓으니까. 우는 때가 천만이 이전에는 저들 안 보냐면 내가 눈물 안 내려고. 또 새로운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웠었는데 그 벽도부터 해고 문자를 받으니까는 다 사그러졌어요. 희망차야 할 새해지만 이들에게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의료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대상은 한 동네 평균 400가구 정도. 하루에 67가구를 돌고 나면 하늘은 금세 어둑해집니다. 게다가 1:1 맞춤형 서비스다 보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50 보니까 이 정도 양호하시니까 걱정 안 하시죠? 정신은 내가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난 사람은 길 좋더라. 진짜 정말로 좋아. 방문간호사를 마치 가족처럼 여기는 노인들.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세심하고 철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고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방문간호사들은 주장합니다.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저희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정말 앞으로 더 발전된 그런 지역사회 간호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방문간호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로구 보건소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최종숙 씨. 단 한 번밖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에 항의하며 한 달 가깝도록 구청 민원실에서 농성 중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지금 서울에 300명, 전국 2,800명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맨날 해마다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눈치를 봐요. 보건소에 이런 말을 했으면 내년에 기용이 안 돼요. 최 씨는 2년에 한 번씩 지역을 바꿔가며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방문간호사 노조를 결성해 안정적 고용을 요구해온 최 씨. 다행히 요구가 받아들여져 채용심사 기회를 얻었지만 결과는 탈락. 이를 놓고 최 씨와 보건소 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드밴티를 주겠다. 그리고 또 제가 재차 확인을 했어요. 소장님, 우리 전부 다 내년에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이 정도라면 이심전심 아니냐고, 다 알지 않느냐고, 내 마음 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드밴티지를 주면 면접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지 않는 한 대부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그쪽에서는 그걸 이제 100% 재고용을 약속한 것처럼 한 거죠. 또한 면접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놓고도 구로구청과 최 씨의 주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정한 채용 절차에 의해서 면접관들을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면접 평가 항목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채점을 했고, 이제 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4분이 오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한 분은 아는 분이고 2분도 다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건소는 네트워크가 다 잘 돼 있어서요. 구로 보건소 최종숙하면 다 알아요. 평범한 주부에서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된 최 씨. 하지만 농성이 길어지면서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정주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니까 집이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저한테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오늘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늦둥이 막내. 최 씨는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최 씨는 고용을 유지해달라며 구로구청 민원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 해지 사태. 대책은 없는 걸까?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지난 16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4월 15일까지 전환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 반기별로 실제 전환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환 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잘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오히려 이제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정규직 임금을 가지고 두 사람의 비정규직을 쓸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기관장에게 좋은 평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대목은 흔히 용역, 파견으로 불리는 간접 고용 부문입니다. 최근 들어 기간제 고용은 줄어든 반면 간접 고용이 증가하면서 용역업체의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나 근로자 보호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게 설령 바뀔 때라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바뀔 때라도 고용을 승계돼야 한다는 연출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우며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부문에 무시 못할 파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공공부문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 비정규직. 전체 경제 인구의 34%, 600만 비정규직은 이미 고용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전 8시, 또 다른 비정규직인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배달 주문이 올까? 마음이 조급해질 때쯤 드디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퀵입니다. 예, 어디로 가면 되죠?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순간 퀵서비스 기사의 위험한 질주가 시작됩니다.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의 비좁은 틈새를 평균 시속 7-80km의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달려야만 1일 매출 하한선인 13만 원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갖가지 명목으로 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매출 올려도 저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거는 한 6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떼고 나면. 주문 하나라도 놓치면 바로 수입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루 12시간, 평균 주행거리만 200k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수록 힘이 더 빠지는 건 왜일까요? 일을 많이 할수록 중간에 이렇게 착취되는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후나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 자체도 세우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참 미래가 암울한 지금 현실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해마다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비정규직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할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워킹 푸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양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기본적인 이런 이제 양상이 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지 저임금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퀵서비스.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장치는 기대조차 힘든 상황. 해고라는 표현이 우리 퀵서비스에서는 맞지 않고요. 그 오더를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오더를 봐야지만이 찍어서 운행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막은다는 거는 그거는 해고보다 더한 거죠. 작업 환경 역시 열악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치료는 온전히 기사의 몫. 생계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도로로 나와야 합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그 벼랑 끝에선 600만 명의 사람들.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막상 2년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또는 다른 데로 전직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진짜 살아남지 못하면 저와 같은 퀵서비스 그런 또 특수고용 이런 형태로 또 전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고용 불안에서부터 다들 보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대자본을 위시한 이런 이제 사용주들이 어떤 사회적 자산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제 가져감으로써 대단히 큰 그런 사회적 불이익을 좀 감수하는 이런 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관련한 이런 이제 철학의 문제로 지금 이제 바라봐야 된다. 따뜻한 자본주의,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요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1순위로 꼽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